안녕하세요. 우리 5학년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명랑한 사회쌤 명쌤입니다. 자, 우리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세워진 국가 고조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 겁니다. 본격적으로 고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짤막하게 준비한 만화부터 보고 올게요. 랄랄라, 이제 신석기 시대는 가고 청동기 시대가 왔어. 아, 청동 거울이잖아. 나도 갖고 싶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넌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거라. 거짓말하는 거울은 필요 없어. 오예, 작전 성공. 여러분, 최초의 국가 고조선은요,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조선이라는 최초의 국가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요, 청동기 도대체 그게 어떠한 도구인지, 청동기라는 새로운 도구를 썼던 시대에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부터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청동기라는 도구의 등장과 이 청동기라는 도구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쓰임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는 게 될 텐데요. 청동기 같은 경우는 구리 동자예요. 그래서 구리라는 금속을 주 재료로 하는 도구를 청동기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바로 구리에 주석 등을 섞고 불에 녹여 만든 그러한 도구를 청동기라고 하는 건데,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요, 돌을 깨트려서 뗀석기를 만들어 쓰거나 돌을 갈아서 간석기를 만들어 쓰는 그러한 생활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한 생활 모습이 나타났던 시대를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돌을 갈다 보니까 번쩍번쩍번쩍 금속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금속은 막 힘을 주어서 갈아도 잘 안 갈려요. 돌보다 금속이 강한 거구나, 이런 걸 깨달았겠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강한 금속으로 도구를 만들어 쓰고 싶었을 거예요. 바로 그러한 바람이 기원전 2000년경부터 이루어진 겁니다.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서는 기원전 2000년경부터 드디어 구리에 주석 등의 또 다른 금속을 섞고 녹여서 만든 청동기가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요 시기부터를 청동기를 사용하는 시대라는 뜻에서 청동기 시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청동기 같은 경우는요, 만드는 게 힘들어요. 게다가 이 청동기의 주 재료가 구리라고 했잖아요. 이 재료가 워낙에 양이 적어요. 그래서 재료를 구하기도 어렵고, 재료를 구했다라고 해도 만들기가 어렵다 보니까 청동기가 다양한 도구로 쓰여지지 못했어요. 조금밖에 만들 수 없는 청동기는요, 주로 거울이나 방울, 검 같은 걸 만들어서 썼는데요. 요때 만든 거울이나 방울, 검 같은 건요, 주로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이용을 합니다. 또는 지배자의 무기로 이용을 하거나 장신구로 이용이 됐어요. 무슨 말이냐? 이 청동기라는 건 워낙에 만드는 게 어렵고 그 재료의 양이 적어서 많이 못 만들어요. 조금밖에 못 만드는 걸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귀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까닭 때문에 주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도구 또는 힘센 지배자의 무기나 장신구로만 쓰였어. 일상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농기구 같은 건요, 여전히 돌, 나무로 주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청동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면 생활 도구를 모두 청동으로 만들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청동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청동기는 주로 제사 도구, 무기, 장신구로만 쓰여졌고, 나머지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도구들은 돌로 만든 도구들이 많았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으로 또 넘어가서요. 그러면 실제로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어떠한 생활을 했는지 생활 모습을 보도록 할게요. 근데 앞에서 이미 설명했어요. 청동기 시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농사 지을 때에는 여전히 돌, 나무로 만든 그런 도구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대표적으로요, 농기구로 만들어서 썼던 게 반달 모양의 돌로 만든 칼, 반달돌칼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반달돌칼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반달이죠. 근데 한쪽 면이 날카롭게 이렇게 갈아져 있어요. 날카롭다 보니까 칼처럼 무언가를 벨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반달 돌칼은 이렇게 손에 쥐고 벼의 이삭을 싹둑싹둑 자를 때 주로 썼어요. 곡식을 수확할 때 썼던 농기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농사 지을 때 주로 쓰는 도구들은 여전히 돌로 만들었네요. 돌칼이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청동기로는 농기구를 만들지 않았다라고 좀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농사 지을 때 쓰는 도구들은 주로 나무, 돌로 만들었고 그 대표적인 예가 반달 돌칼이야. 이렇게 수확할 때 이용을 했으니까 이해가 좀 되었나요? 그리고 청동기 시대에도 계속해서 토기를 만들어서 수확한 곡식 등을 담았어요. 그런데 신석기 시대부터 토기가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는 밑이 뾰족하고 겉면에 빗살 무늬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 빗살 무늬 토기였다면 청동기 시대 때 새로 만든 토기는요. 겉면에 무늬가 없더라고요. 무늬가 없어 밋밋하다라고 해서 민무늬 토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선생님이 민무늬 토기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밑면도 이렇게 평평해졌어요. 그래서 땅에 그냥 올려두고 쓰는 그런 토기를 만든 거죠. 그리고 겉면에는 무늬가 더 이상 새겨지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시간이 흐르면서 토기의 모습도 달라졌구나. 차이점을 잘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또 넘어갈게요. 청동기 시대에는요. 사람이 죽으면 고인돌이라는 무덤에 묻어 주었어요. 고인돌이라는 이 세 글자는 무덤을 가리키는 이름인데요. 어떻게 생긴 무덤이냐? 이렇게 돌을 개어서 기둥을 세워요. 그 다음에 위에 넓적한 덮개돌을 올립니다. 바로 이러한 식으로 받침돌이 커다란 덮개돌을 고이고 있기 때문에 고여있는 돌, 고인돌?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돌을 고여놓고 만든 무덤이다. 고인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고인돌에 담긴 의미는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돌무덤을 만들어서 그 안에 시체를 묻어주었구나라는 걸 또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 고인돌의 규모가 엄청 커다란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올라가 있는 덮개돌의 무게가 자그마치 6톤 가량 되는 그런 고인돌이 있더라고요. 6톤? 6,000kg. 6,000kg? 한 사람이 평균 60kg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한 사람이 60kg이에요. 10명이면 600kg. 100명이면 6,000kg. 60kg 사람이 100명 모여야 되는 그런 엄청난 무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커다란 무게의 돌을 요 위에 올리려면은 엄청난 사람들이 필요할 거야. 사람 100명 이상은 동원되어야지 한 6톤짜리 덮개돌을 올릴 수 있을 거잖아요. 자, 그래서 아마도 그 정도의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서 만들 수 있는 규모가 큰 고인돌은 힘센 지배자의 무덤일 거다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힘이 세니까 이 사람이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았겠죠. 그래서 힘센 지배자가 죽으면 그 사람이 평소에 부렸던 그러한 사람들을 동원하여 엄청난 규모의 고인돌을 만들어서 무덤으로 이렇게 사용한 거구나 라고 짐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중요해요.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진 무덤을 가리키는데 특히 규모가 큰 고인돌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을 동원하여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아마도 힘이 센 지배자의 무덤으로 짐작하고 있다라는 것. 잘 정리가 되었나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고인돌을 살펴보게 되면요. 전라북도 고창, 전라남도 화순, 인천광역시 강압 고인돌 유적이 있는데요. 요 유적 같은 경우는요.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반도 우리나라는요. 세계에서 고인돌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그런 곳에 꼽히기도 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청동기 시대. 국가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우리의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라는 국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조선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청동기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는지 그것부터 먼저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청동기 시대 때 국가가 세워지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지금부터 살펴볼 거예요.
자, 청동기 시대에는요, 지배자와 지배를 받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청동기 시대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냐면요, 벼농사를 처음 짓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냥 농사는 신석기 시대 때 처음 짓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벼 농사만큼은 청동기 시대에 가서야 처음 짓기 시작을 해요. 그만큼 농사가 발달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농사가 발달해서 수확물들이 늘어났는데요. 이 늘어난 수확물을 더 많이 가진 자, 하나도 못 가진 자,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더 많이 가진 자는 자신이 먹고도 남는 것들이 생기겠죠. 아예 못 가진 자들은 먹지 못하고 몇 날 며칠 굶다 보니까 뭔가 먹을 게 남아있는 사람에게 가서 저기요, 제가 집안 일이라도 거둘 테니까 저희에게 먹을 것 좀 나눠주세요. 이런 부탁을 했겠죠. 그래? 그럼 너 우리 집 노비가 되어서 우리 집안일을 해라. 그러면 너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하겠다. 노비는 그 집주인에게 지배를 받는 신분이 낮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면서 힘센 지배자, 이러한 지배자에게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급이 나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식의 변화가 청동기 시대 때 처음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배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지배자 같은 경우는요, 자신의 힘을 더 키우기 위하여 다른 마을 사람들과 싸움을 벌이는 그런 일도 자주자주 벌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동기 시대에는요, 마을과 마을 간에 전쟁이 자주자주 일어나곤 했대요. 이러한 전쟁에 대비해서 사람들은요, 다른 마을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마을 둘레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담겨질 수 있는 도랑을 파기도 했고요. 또는 나무로 성벽을 세워서 요 나무벽 안으로 다른 마을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방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힘센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그 사람이 왕이 되어서 정복한 지역 전체를 체계적으로 다스리는 그러한 사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왕을 중심으로 통치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 사회를 우리는 국가라고 표현을 해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청동기 시대에 드디어 국가가 세워지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도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신석기 시대 때까지만 해도요, 사람들은 모두 평등했어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모습이 신석기 시대까지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청동기 시대에 가서야 사람들 사이에 계단 모양으로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급이 나뉘어지면서 계단식으로 급이 나뉘어진 계급 사회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급의 위에 있는 사람이 지배자, 계급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으로 구분되는 거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계급 사회는 청동기 시대 때 처음 등장했구나라는 것도 잘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됐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최초의 국가 고조선 관련해서요, 고조선에 대한 내용이 직접 들어가기 전에 고조선이라는 국가가 세워지게 된 청동기 시대의 모습이 어떠했는지와 관련된 개념 정리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앞에서는 청동기를 사용했던 청동기 시대의 생활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청동기 시대 때부터 계급사회가 형성되었습니다. 왕을 중심으로 해서 통치되는 사회를 국가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국가가 드디어 청동기 시대 때 등장했습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최초의 국가 고조선도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가 될 텐데요. 지금부터는 최초의 국가 고조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고조선을 세운 사람은 단군왕검이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네 글자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단군, 끊고, 왕검 두 단어를 좀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 앞에 나온 단군이라는 단어는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 이런 뜻이에요. 단군이라는 뜻은 제사장을 가리키는 거구나. 그에 비해서 뒤에 나와 있는 왕검이라는 단어는요, 왕을 가리켜요. 왕이니까 정치 지배자를 뜻하는 거겠죠? 최고의 정치적 우두머리, 왕이에요.
당군왕검은 하늘의 제사를 지낸다는 뜻과 함께 정치 지배자인 왕을 뜻하는 게 합쳐져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에서는 왕에 해당하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기만 했던 게 아니라 제사를 지내는 일을 함께 담당했구나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최초의 국가 고조선은요, 나라를 어떠한 정신과 마음에서 다스리고자 했냐면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나라를 다스리고자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겠다라는 정신을요, 네 글자 홍익인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넓을 홍자에 이익을 준다 할 때 이익이에요. 인간에게 널리 이익을 주고자 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왜 당군왕검이 세웠느냐? 인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세웠구나. 앞으로도 이제 고조선을 다스리는 왕들은 이렇게 백성들을 이롭게 하기 위한 마음에서 이 나라를 다스려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 고조선이라는 최초의 국가를 당군왕검이 이러한 마음에서 세웠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바로 이러한 내용이 처음 소개된 책이 고려시대 때 일연이라는 승려가 지은 삼국유사라는 책이 되겠습니다. 고조선이 어떻게 건국되었는지 그 건국 이야기가 실려서 전해오고 있는 그러한 책이 삼국유사라는 책이에요. 자, 삼국유사는 이렇게 한자로 내용이 적혀져 있어요. 어렵죠? 그런데 삼국유사의 이 부분을 조금 확대시켜서 보면은 고조선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와요. 고조선? 맞아요. 최초의 국가 고조선. 그런데 맨 처음에 당군왕검이 나라를 세웠을 때 이름을 조선이라고 붙였었어요. 당군왕검이 세운 나라의 이름은 조선이었는데 약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위만이라고 불리는 중국에서 조선으로 넘어온 사람이 새롭게 왕이 되어서 그 자손들이 왕위를 쭉 이어가는 그러한 시기가 나타났거든요. 그 시기를 이제 위만이라는 사람이 조선을 다스리는 시기다라고 해서 위만조선이라고 구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위만조선과 위만조선보다 더 옛날에 있었던 조선을 구분하기 위하여 옛 고자를 붙여서 고조선이라는 표현이 만들어진 겁니다. 원래 처음에 나라 이름은 조선이었는데 위만조선이라는 시기가 있다 보니까 위만조선보다 옛날에 있던 조선이니까 이 고자를 붙이는 게 맞겠다 싶어서 고조선이라는 표현이 만들어졌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고조선은 앞에서 계속 강조했어요. 청동기 시대 때 세워진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세력을 정복, 그 세력을 고조선 나라에 통합시키면서 계속 영토를 확장하고 더 커다란 나라로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요걸 이제 선생님이 지도로 단순하게 설명을 한번 더 해드릴게요. 한반도가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 친구들은 우리나라의 영토라고 한다면 한반도를 머릿속에 많이 떠올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고조선이라는 최초의 국가는 한반도에만 딱 이렇게 속해 있었던 나라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요 지역에서부터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처음엔 작은 나라였어요. 근데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다른 세력을 정복, 주변 지역을 계속 고조선 영토로 통합해 가면서 큰 나라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나중에는요, 고조선의 영역이요, 만주 지역에서부터 한반도 북부에 걸친 커다란 영역을 차지하는 식으로 성장을 했더라고요. 자, 그런데 선생님 어떻게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해 놓은 이 지역이 고조선의 영역이라는 걸 알 수 있나요? 이건요, 고조선의 문화 범위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건데요. 고조선의 문화적인 특색을 알 수 있는 세 가지 자료가 있어요. 그게 아래 사진에 나와 있는 비파 형태, 중국 악기 중에 좀 두툼하게 생긴 비파라는 악기가 있거든요. 그 비파 형태를 닮은 동검이다라고 해서 비파형 동검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미송이라는 지역에서 손잡이를 달아 만든 특별한 모양의 톡이라서 미송리식 톡이라고 부르는데요. 요렇게 생긴 미송리식 톡이, 그리고 탁자 모양으로 만들어진 탁자식 고인돌, 요 세 가지 자료가 고인돌의 특징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자료예요. 이 세 가지 자료가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 영역에 고르게 분포합니다.
고조선만의 특징을 담고 있는 유적과 유물들이 선생님이 지금 표시해 놓은 이 지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요 표시된 지역만큼은 고조선의 세력 또는 고조선의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범위구나, 또는 고조선의 영역에 해당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원래는 자그마했던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계속 영토를 넓히면서 북쪽에서부터 아래쪽까지 커다란 영토를 차지했고, 이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마다마다 세 가지 유물과 유적이 발견되고 있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으로는요, 당군왕검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당군왕검 이야기 속에는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일단 당군왕검의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이라는 분이거든요.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대요. 그러면 왜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걸까요? 하늘은 인간이 사는 땅 세상보다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뭔가 위대한 신들이 사는 그러한 곳처럼 여겨지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하늘에서 환웅이 내려왔다라는 이야기는 지배자가 신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 지배자의 신성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자손임을 내세우기 위함인 거죠.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이 나온 당군 왕검의 자손이니까 우리가 하늘의 자손인 거야. 우리는 위대한 민족이야. 이런 걸 내세우기 위해서 환웅이라는 분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이야기가 담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들과 함께 내려와요. 왜 함께 내려온 신하들이 하필이면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릴 수 있는 신하들이었을까? 바람, 비, 구름은요, 날씨와 관련된 것들이죠. 이 날씨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농사가 잘 될 수도 있고요, 완전 망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날씨와 관련된 것들을 다스리는 신하들과 함께 왔다라는 건 농사에 좋은 날씨들을 잘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이야기는 고조선이라는 사회가 농사를 중요하게 여긴 사회였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지배자가 되려면 이렇게 중요하게 여긴 농사를 잘 되게 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 능력과 관련해서 날씨와 관련된 이러한 것들을 다스리는 신하들을 환웅이 거느리고 온 거죠. 자, 그리고 당군왕검의 엄마가 또 웅녀라고 불려져요. 이 웅녀가 여자가 되기 전에 곰이었거든요. 곰이 쑥 마늘을 먹고 여자로 변해서 웅녀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이 웅녀가 하늘에서 내려오신 환웅과 결혼을 하여 당군 왕검을 낳았고, 그렇게 해서 낳은 당군 왕검이 고조선을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곰이 사람으로 변해 환웅과 결혼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정말로 곰이 쑥 마늘 먹고 여자가 되었다는 게 아닐 거고요. 아마도 이때까지는 특정 동물을 신처럼 숭배하는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곰을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부족이 환웅 부족과 손을 잡고서 고조선을 세웠을 거야 라고 이렇게 바라봐야 될 텐데요. 곰과 호랑이 같은 동물은 곰과 호랑이를 숭배했던 무리, 부족,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고, 곰을 숭배했던 그 무리가 환웅이 거느리고 온 무리와 힘을 합쳤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야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이렇게 당군왕검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안에 담겨지는 의미들을 나눠서 좀 분석을 해봤어요. 종합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청동기 시대에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야, 잘난 민족이야 라는 것을 내세우는 강한 세력이 다른 무리를 통합하여 세운 나라가 고조선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때 다른 무리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곰을 숭배하는 무리, 이러한 무리를 떠올리면 되겠죠. 자, 이제 다음으로는요, 고조선이라는 최초의 국가가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었는지 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최초의 국가 고조선에도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이 있었대요. 그 법이 8개 조항이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 현재에는요, 3개 조항만 전해지고 있어요. 그 전해지고 있는 3개 조항이 여기
나란히 나와 있는 건데요. 첫 번째 조항이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사람을 죽이는 행동은 사형에 처할 정도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정말 나쁜 행동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사형에 처한다는 건 가장 큰 형벌에 처해지는 거잖아요. 가장 큰 형벌을 줄 정도로 사람을 죽이는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야, 나쁜 행동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경고를 해주는 법인 거예요. 그만큼 사람의 목숨을 중요하게 여겼구나. 게다가 또 지배자가 누군가를 사형시킬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지배자가 사형을 집행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이 강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법조항.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무언가를 갚기 위해서는 내 것을 남에게 내어줘야 돼요. 내 거라는 게 있다라는 거네요. 내 거가 바로 개인이 재산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더불어서요, 곡식이라고 하는 건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작물을 가리켜요. 그러한 식으로 고조선은 농사를 짓는 농경사회였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도둑질한 자는 도둑맞은 집에 노비로 샀는데 죄를 면하려면 돈을 내야 한다라는 법조항도 있는데요. 도둑질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재산도 중요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노비로 삼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노비라고 하는 천한 신분의 사람이 있었구나. 노비 제도가 있었던 신분 사회였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전해지고 있는 세계의 법 조항을 통해서 고조선이라는 최초의 국가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회였는지 우리 친구들 좀 이해가 되었을까요? 자, 이제 다음으로는요, 고조선 사람들이 사용했던 도구를 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 사진이 3장 나와 있어요. 자, 뭐 숟가락, 그 다음에 국자, 시루, 이렇게 3가지가 나와 있는 건데요. 곡식이나 음식은 다양한 민무늬 토기에 많이 담았어요. 워낙에 고조선도 청동기 시대의 국가였기 때문에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민무늬 토기를 많이 썼던 겁니다. 그리고 뼈로 만든 숟가락, 칼 이런 걸로 이제 음식을 만들거나 음식을 떠서 먹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국자, 시루 같은 걸 사용했다라는 게 이렇게 유물로 남겨져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옷은 주로 삼배, 동물털, 비단 등으로 만들어 입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짚을 엮어서 집신을 신었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주생활을 살펴보게 되면요, 청동기 시대 때 세워진 나라잖아요. 움집을 계속 짓고 살긴 짓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신석기 시대부터 움집을 짓고 살았는데 지하로 움푹 구덩이를 파고 지은 집이 움집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지하로 깊게 파고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지하에 있는 물 때문에, 다른 말로 바꾸면 습기 때문에 건강이 해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지상으로 올라오는 게 좀 더 건강한 집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신석기 시대에는 이제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지하로 움푹 판 움집에 살 수밖에 없었지만 난방시설이 점점점 발달하기 시작해요. 난방시설이 발달하면은 뭐 추운 바람이 불더라도 이제 집 안에서 따뜻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난 거기 때문에 굳이 습한 지하로 파고 들어가는 게 좋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점점 난방시설이 발달하면서 이제 지상으로 집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움이 파여져 있긴 하지만 신석기 시대의 움집보다는 땅 위로 조금 더 올려지은 움집에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고조선 사회는 농경 사회였습니다. 앞에서 이미 살펴봤잖아요. 그런 고조선 사람들의 농사 짓는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유물로 농경 무늬 청동기라는 게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거든요. 농사 짓는 모습을 무늬로 새겨놓은 청동기야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농사 짓는 모습이 새겨져 있는 청동판입니다. 이 청동판에 새겨져 있는 무늬를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토기에 수확물을 담고 있는 모습도 있고요, 따비라는 걸로 땅을 갈고 있는 모습도 있고요, 괭이질을 하는 그런 모습도 새겨져 있어요. 이러한 걸 통해서 고조선 사람들이 토기를 썼구나, 땅을 이런 걸로 갈았구나, 괭이를 이용해서 어떻게 농사를 지었구나, 여러 가지 농사 짓는 모습을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라는 나라와 관련된 개념 정의가 모두 마무리되었네요.